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역사 제대로 된 시작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역사 파트라고 하는 부분은 몇 가지로 좀 나뉘어져 있기도 해요. 문화재를 본다든가, 그 다음에 역사의 내용을 보는 것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대별로 나뉘었을 때는 선사시대, 이게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 시대와, 그 다음에 역사시대, 그러니까 글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었었던 인류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있었죠. 바로 여기에서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역사시대 이전에 선사시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한동안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사시대는 크게 보게 된다고 한다면 대체로 첫 번째 구석기 시대와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로 나뉘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사를 이제 배우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세계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역사시대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중점을 둬가지고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니까 그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가지고서 확인을 수업에 잘 참여를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8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잘 따라와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교과서는 18페이지 인류의 출현과 구석기의 문화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프린트는 1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먼저 인류의 출현과 구석기 문화에 대한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구는 약 한 45억 년 전쯤에 처음으로 탄생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식물을 잡아먹는 동물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들은 이때 당시에 바닷속에서만 살다가 나중에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서 삶의 영역을 확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른바 공룡이 이제 등장하게 됐었죠. 하지만은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서 지구상의 공룡이 거의 다 멸종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뒤를 이어서 포유류가 그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되었고, 이 포유류 중에서도 바로 이른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중에 등장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지구 전역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후예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인류의 시작은 언제서부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뭐 이제 아무도 인류의 시작은 원숭이다라고 생각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원숭이는 아니죠.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원숭이와 인류의 조상이 같은 거지, 원숭이가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원칙이겠죠. 그래서 이른바 영장류로 분류됐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른바 이제 침팬지와 같은 그런 이제 영장류는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인류가 이제 갈라져 나오게 된다 볼 수 있는데, 그 최초의 인류의 시작은 우리는 보통 아프리카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인류라 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발견된 그 지역은 남아프리카 지역이었어요. 바로 이 인류의 출현은 바로 지금부터 약 400만 년 전쯤에 까마득히 먼 옛날이죠. 등장했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최초의 인류의 증거들이 발굴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시기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390만 년 전쯤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자, 동그라미 1번에는 인류의 출현에서는 약 400만 년 전 밑줄 쳐주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한 존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됐던 것이죠. 약 400만 년 전쯤에 등장했으며, 그 다음에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직립보행을 했다는 것이에요. 인류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아프리카 열대지방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지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 먹을 것들을 두고서 다른 자기네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쫓겨나게 됐던 그런 일부 그룹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아프리카 열대지방에서 다른 동족과 같은 그런 세력
같은 동족에 해당하는 세력들에게 쫓겨나게 되면서 열대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부터 이제 쫓겨나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열대 밀림 지역 바깥쪽에는 보통 뭐가 있느냐? 이른바 사바나 지역과 같은 곳이 있었다 볼 수 있겠죠. 즉 나무는 별로 없는데 풀이 무지하게 크게 자라요. 뭐 이 정도까지 풀이 자라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림에서 쫓겨나섰던 원숭이, 이런 원숭이의 가장 큰 특징은 나무를 잘 타는 건데 나무를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무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살아가는 것에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이것 때문에 많은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때 당시에 시행착오 끝에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다리로 키웠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류의 조상은 처음엔 네 다리를 켰으나 사바나 지역에 풀이 이 정도까지 자라게 되는데 우리의 조상님은 사방팔방에서 어떤 맹수가 나를 노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먹잇감이 있는지를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밖에 없느냐? 마치 여러분 가끔 가다가 동물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게 된다고 한다면 마치 미어캣이 가다가 벌떡 일어서는 것처럼 인류도 이때 당시에 처음엔 네 발로 걷다가 나중에는 두 발로 벌떡 일어서서 주변을 살펴보는 거죠. 주변을 살펴보고 맹수가 있는지 먹을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살피다가 또 네 발로 걷고, 근데 문제는 주변이 전부 다가 굉장히 키가 높은 풀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발로 선다는 것 자체가 그다지 이점이 주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인류는 이때 당시에 바로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네 다리로 걷는 것도 있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두 다리로 걷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류의 앞발은 점차 땅을 걷는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손입니다. 문제는 이 손은 땅을 걷는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옛날에 공룡 중에서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육식 공룡 중에서 번쩍 이제 두 다리를 들고서 돌아다니던 그런 공룡. 근데 그 공룡의 경우에는 앞발이 굉장히 작아요. 왜? 거의 퇴화가 됐었기 때문에. 하지만 인류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손이 퇴화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인류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즉, 이 손이 바로 땅바닥을 걷는 거에서부터 해방이 되게 되자 그 다음부터 이 손을 이용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사물들을 탐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보다 이제 굉장히 힘이 센 그런 동물들을 제압하기 위한 방법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본다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어느 날 오늘도 이제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서 그리고서 오늘도 먹을 것을 찾아 헤맵니다. 사반나 한 지역을 막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참 가다가 마침 저쪽에 웬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뜯어와서 우적우적 씹어 먹는 겁니다. 씹어 먹고 그 다음에 아씨 어떻게 하지? 또 먹을 게 없나 하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뒤를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걸어가는 겁니다.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또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봤더니 이런 맙소사 뒤쪽에서 여러분 혹시 아이스 에이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이른바 샤벨 타이거라고 긴 이빨 호랑이, 이빨이 이렇게 긴 그런 호랑이가 뒤에서 막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샤벨 타이거가 더 빠르겠어요? 아니면은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란시스가 더 빠르겠어요? 당연히 샤벨 타이거가 훨씬 더 빠르겠죠. 하지만은 그래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보단 살려고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이 오셀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열심히 샤벨 타이거를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열심히 도망갑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따잡혀요. 그리고 그 결과 이때 당시에 이 샤벨 타이거는 오셀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를 그대로 덮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목을 물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나는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샤벨 타이거를 향해서 주먹을 펑펑펑 날립니다. 펑펑 날리는데 문제는 뭐냐? 이 샤벨 타이거 이것을 맞지만은 이게 아프겠어요? 오슬로피테쿠스가 때리는 게 아프겠어요? 샤벨 타이거가 지금의 호랑이보다 큰 그런 동물이? 당연히 아플 리가 없겠죠. 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친 듯이 막 하고 주먹을 막 날리지만 그렇지만은 샤벨 타이거는 얘 뭐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앞발을 한쪽 발은 이 먹잇감인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가슴을 탁 눌러버리고 나머지 발로 이 얼굴을 툭툭툭 하고 장난칩니다. 그렇게 장난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장난도 지겨워졌었던 이 샤벨 타이거는 드디어 큰 입을 들어가지고서 이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데 밑에 깔려있었던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샤벨 타이거를 향해서 뭔가를 퍽 하고 했는데 갑자기 샤벨 타이거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했었던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이제 샤벨 타이거를 영차 밀어내고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일단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문제는 뭐냐? 샤벨 타이거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된 건지? 라고 생각해가지고서 몰래 다가갑니다. 인류의 발전에 가장 큰 동력은 호기심이었었잖아요. 바로 그 호기심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가서 샤벨 타이거를 딱 봤는데 여전히 가까이 가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얘가 죽었나 하고서 툭툭 건드려 보니까 진짜 죽었나 봐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 건지 하고 이 샤벨 타이거의 얼굴을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샤벨 타이거의 머리에 구멍이 뽕 하고 나 있는 겁니다. 왜? 알고 봤더니 이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자신의 최후의 일격을 샤벨 타이거에게 날릴 때 자신의 주먹으로 샤벨 타이거의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던 요렇게 생긴 돌을 들고서 그대로 샤벨 타이거의 머리를 콱 하고 찍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게 벌어졌느냐? 샤벨 타이거의 머리에는 그 돌이 이렇게 박혀 있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무기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잡아 먹혔어야 됐었던 샤벨 타이거를 물리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이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깨닫게 되죠.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샤벨 타이거도 물리칠 수 있는 이렇게 생긴 돌을 갖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더 나가서 샤벨 타이거까지도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잡아먹고 싶은 여러 가지 동물들을 이렇게 생긴 그런 이제 이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서 사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변에서 이렇게 생긴 돌들을 찾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처음에 이 석기가 사용되었던 것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프리카죠. 처음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뼈가 발견된 지역은 남아프리카 지역이긴 한데 바로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처음 발견됐었고요. 그 다음에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가장 큰 특징은 직립보행을 했다는 겁니다. 두 발로 걸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뼈도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석기 같은 것을 이용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간에 가서 이제 호모 하빌리스라고 한 단계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호모 하빌리스의 경우에는 바로 도구를 이용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제 많이 만들기 시작하게 됐던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냥을 하려면 이렇게 생긴 돌을 찾아야 되는데 주변에 이렇게 생긴 돌이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인류는 우리들의 조상님들은 바로 이 호모 하빌리스 단계에 해당하는 우리들의 조상님들은 바로 이렇게 생긴 돌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돌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서 이제 이 돌을 깨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돌을 막 깨면 그러면 이 돌이 그냥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돌을 깨면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돌을 깼을 때
깨지지 않는 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됐었던 그런 이 호모 하빌리스. 그런데 오늘도 밖에 나가가지고서 봤더니 바로 역시 이렇게 생긴 돌들을 찾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었던 호모 하빌리스. 아, 이렇게 생긴 돌을 어디서 구할까 하고서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이번엔 산속 깊은 곳에 가다가 아예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거기 절벽 근처까지 갔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긴 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기에 화가 났었던 이 호모 하빌리스, 고민하다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해야겠죠. 그래가지고서 옆에 있었던 이딴만큼 커다란 바위를 들고서 야, 화가 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번쩍 들어서 바깥쪽으로 휙 하고 던져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바위가 휙 하고 던져지더니 뾰 하고 떨어지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예요.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던 이 호모 하빌리스, 밑에 열심히 내려와 가지고서 봤더니 거기에 바로 산산조각난 이런 돌 조각들이 바로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이 호모 하빌리스가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이제 그 돌 조각들을 몇 개씩 이제 빼가지고서 자기가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또 휙 하고 던져가지고서 깨고 막 이렇게 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가서는 적당하게 무른 돌과 그 다음에 무르지 않은 돌을 가지고서 이 강한 단단한 돌로 좀 무른 돌을 툭툭 깨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호모 에렉투스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호모 에렉투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들의 조상들은 이 180만 년 전쯤에 베이징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와 등지위, 인도네시아 지역에는 자와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자와섬 근처까지도 이것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된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선 또 한 가지 다양한 석기가 많이 만들어졌었으며, 그러면서 물론 이제 돌을 툭툭 쳐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 그런 형태의 돌로 만들어진 도구들을 이제 석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호모 에렉투스는 바로 강력한 새로운 무기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불입니다. 불을 화산에서 얻었는지 아니면 천둥에서 얻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불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이거에서 더하기 바로 사냥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서로 신호를 맞추고 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언어가 이제 발달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이걸 사용하게 되면서 이 호모 에렉투스 단계에서 인류는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형태의 사냥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 쳐주기 바랍니다. 호모 에렉투스 약 180만 년 전 밑줄칩니다. 동그라미 1번 중국 베이징, 동그라미 2번 인도네시아 자와 밑줄. 자,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동그라미 3번 다양한 석기 도구를 제작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불과 언어. 빈칸 적겠습니다. 불. 두 번째 언어 적어주겠습니다. 호모 에렉투스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오른쪽 도표에 나와 있는 모든 인류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그런 인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단계 가서는 이제 바로 거의 이제 인류와 거의 비스무리한, 약간 얼굴 모양은 살짝 원숭이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거의 인류와 비스무리한 그런 형태의 인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약 40만 년 전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이 중에 일부는 우리들의 피 속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한 1%가 2%? 뭐 이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이 유전자가 우리 현생 인류에 이제 나름대로 좀 전해진 것도 있긴 있거든요.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간단한 집 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사람을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묻었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바로 그 사람은 죽으면 그 시신을 온전하게 땅에 묻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온전하게 묻은 그 시신이 나중에 되살아나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사후 세계를 어느 정도 믿었었던 측면이 있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 단계 가서 이제 중요한 사람 존재는 바로 누구냐? 제일 중요하죠. 별표 2개 칩니다. 바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쯤에 등장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분들은 이제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아마도 아프리카 지역이라 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은 이제 전 유럽과 그 다음에 전 아시아 그리고 뭐 아메리카 이런 지역으로 다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네안데르탈렌시스와 같이 이제 생존 연대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논쟁거리가 있어요. 네안데르탈렌시스와 섞여서 살면서 생활을 해 나가다가 나중에 호모사피엔스가 훨씬 더 인종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멸종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아예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렌시스를 공격을 해가지고서 멸종시킨 다음에 그 자리를 바로 이 호모사피엔스가 차지했다는 건 말이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흡수했다 아니면은 멸종시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둘 다 어느 정도 인류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뭐 1%, 2% 정도밖에 안 된다 볼 수 있겠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모든 퍼센트를 전부 다 인류에 직접적으로 그 DNA를 물려줬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호모 사피엔스를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조상으로서 바로 상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상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세계 제1차 대전인가 2차 대전인가 했을 때 바로 이제 농촌에 프랑스 농촌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아이들 중에서 일부가 이때 당시에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한 동굴을 발견했는데 그 동굴 안에 딱 갔더니 거기에 무지무지하게 엄청나게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뭐 그런 거 발견했던 한들 누가 그걸 신경 쓰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대학교로 가가지고서 교수님이 되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에 거기를 찾아가가지고서 한번 발굴해보겠다는 마음에 직접적으로 나중에 성인이 돼서 거기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맙소사 현대 화가들 뺨칠 정도로 엄청나게 잘 그린 그런 그림들이 동굴 벽 전부 다에 아주 그냥 가득하게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 이걸 잘 그려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유럽 각 지역에서 바로 각각의 동굴마다 많이 발견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되게 유명해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알타미라 지역에 있었던 그 다음에 라스코 동굴벽화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동굴벽화 한번 직접적으로 볼게요. 교과서에는 19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에는 1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하죠.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들은 직접적으로 이 구석기인들이 이것을 그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로 나름대로 자기가 봤던 것을 어느 정도 이미지화 시켜가지고서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사고를 했었다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사고가 나중에 특정 무언가를 상징하는 문자로 변형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형 문자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측면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호모 에렉투스 별표 1개. 약 180만 년 전에 있었던 존재라 볼 수 있는데 조상님들이야 볼 수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중국 베이징, 동그라미 2번 인도네시아 자와 등지에서 발견, 동그라미 2번 다양한 석기 도구 제작, 동그라미 3번 불과 언어 사용. 그 다음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이건 별표 치지 말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약 40만 년,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밑줄만 칩시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밑줄. 동그라미 1번, 간단한 집을 만들었고, 동그라미 2번, 장례 및 시신을 매장했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들이 빈칸에 적혔습니다.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바로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에 호모 사피엔스 적어주세요. 별표 2개입니다. 이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파트에서는요. 바로 호모 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에 존재했던 그런 분들로서 동그라미 1번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 동그라미 2번 약 5만 년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합니다. 바로 상징적 사고. 동그라미 4번 수준 높은 예술이 뛰어났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알타미라 동굴벽화와 그 다음에 라스코 동굴벽화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런 동굴벽화 같은 것을 만들었었던 우리들의 조상들일 것을 우리는 크로만 용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크로만 용인이 바로 이 호모사피엔스 안에 포함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석기 시대 때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교과서는 이제 19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해 나갔을까요? 먼저 도구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도구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원래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타제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제석기.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돌을 이용해서 좀 더 약한 돌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툭툭 쳐가지고서 깨서 부셔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 그런 돌로 만든 도구다 라고 해가지고서 타제석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수한 우리말로는 이것을 뗀석기라고 부르죠. 돌에서부터 돌을 떼가지고 만든 돌 기구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먹도끼 이제 프린트 1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하죠. 대체로 본다고 한다면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서 여러 측면을 돌려가지고서 여기 부분을 삐죽하게 깎았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바로 사람이 이렇게 잡은 것이죠. 아까 전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샤벨 타이거의 머리에 구멍을 낼 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만든 그 돌 기구를 일컬어서 우리는 주먹도끼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게입니다. 즉 한쪽 면만 돌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 면만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가지고서 딱 삐죽삐죽하게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서 사용한 그런 돌로 만든 기구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긁을 때 사용하는 형태로 만든 기구라든가 혹은 찌르기처럼 뾰족하게 만든 그런 형태의 기구 같은 것도 많이 발견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 자료를 같이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사람들이 이제 사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뼈를 많이 얻겠죠. 당연히 그 뼈를 그냥 버리긴 좀 아깝지 않습니까? 때문에 뼈로 만든 도구들도 많이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뼈 도구가 있었고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주거 생활에서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동 생활입니다. 바로 이곳저곳을 많이 이동해 나가면서 사냥하는 동물들이 이제 무리 지어 가지고서 이동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자리에 가만 앉아서 또 다른 무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바로 그 동물들의 무리가 이동할 때에 그 뒤를 맨날 쫓아다니면서 사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대 때 인류가 가장 즐겨서 사냥했던 동물이 털이 엄청나게 긴 이제 코끼리라 볼 수 있었죠. 바로 맘모스와 같은 그런 짐승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맘모스가 한 군데에 있는 그런 풀들을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싹 하고 다 먹어버리면,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풀들이 이제 더 이상 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굶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인류도 바로 그런 맘모스를 사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입고 옷이죠. 그 다음에 먹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는 곳, 즉 집.
이것이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자는 것의 경우에는 항상 한 군데 정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을 되게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맘모스 떼가 이동을 하면 이 집 버리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만든 집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때문에 이들은 이때 당시에 주로 그 근처에 동굴이 있다고 한다면 동굴에서 보통 이제 기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냥 생활을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저것도 없으면은 바위 그늘 같은 데 가가지고서 추위라든가 혹은 강한 햇빛을 막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도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마치 정글의 법칙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이제 임시집처럼 말이죠. 정말로 집을 막 만들어요. 마치 텐트처럼.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의 가운데를 파요. 파고 여기에 이렇게 대들보 같은 걸 세운 다음에 나뭇잎 같은 걸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덮는 거죠. 그냥 덮어요. 덮고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은 되게 작게 만들죠. 여러분들 이게 집입니다. 막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집.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막집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이동생활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경제라고 하는 측면은 좀 말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수렵, 한마디로 뭐냐? 사냥입니다. 채집, 바로 이제 들판에 있는 산딸기라든가 아니면은 과실이라든가 조기 같은 거 죽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채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로, 즉 물고기를 사냥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렵과 채집과 어를 통해서 인류는 먹을 것을 전부 다 구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인류가 먹을 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게서부터 뺏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뺏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경제생활일 것을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바로 획득경제, 혹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바로 채집 경제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 기억해주면 나중에 가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명심해서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었고요. 인류가 제일 중요한 건 먹을 걸 생산하지 않았다. 자연에게서부터 뺏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주고요.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맘모스떼가 있는데 이 맘모스떼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맘모스를 사냥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10명이면 사냥할 맘모스는 무궁무진하겠죠. 10명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근데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0명이면 맘모스 때 금방 멸종당할 겁니다. 1000명에 그냥 다 먹히겠죠. 그 다음에 그럼 1000명은 다른 맘모스 떼를 찾으러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데 맘모스 떼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활한 사냥을 위해서는 인류가 많은 집단을 구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작은 집단이어야 돼요. 그리고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가까운 관계여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이런 맘모스떼를 사냥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족을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이 규모가 컸다고 하더라도 친척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었습니다.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이른바 이런 형태로 모였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집단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통 시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바로 이런 가족과 친척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과 내 자식들이 혹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시면 그러면은 사냥한 다음에 아프신 분들 사냥 안 했으니까 사냥하는데 도움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안 준다 이렇게 하면 그분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부터 사냥의 성공률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사냥의 성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사냥을 많이 못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인간 집단은 굶어서 죽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때 당시에 사냥에 참가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먹을 것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 만약에 사냥에 참가하지 못한 배를 굶고 있는 내 동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도 죽기 때문에, 나도 굶어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회는 이상적인 것 같죠?
평등한 사회입니다.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내게 없습니다. 모두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좀 눈물겹게도 인간이 이상에 따라서 만든 평등사회가 아니라 자연이 인간에게 평등하지 않으면 니네들은 죽어 라고 평등을 강요한 그런 사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형태의 사회가 이 구석기 시대 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에서는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바로 매장 문화. 사람을 이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을 파서 매장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시신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위해서 바로 이제 보통 이제 여성을 대상화해가지고서 만든 여러 가지 조각상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지역에 있었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와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동물벽화 같은 것도 많이 만드는데 이거 도대체 뭐냐? 이게 왜 만들었냐? 근데 사실 자세히 봤더니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실제로 이 동물벽화를 딱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을 때 이랬었답니다. 즉 동굴벽화에 그렸던 그림들이 되게 생동감 있게 보여지는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어딘가가 막 찍혀있는 부분이 보였던 거예요. 왜 찍혀있는가 딱 봤죠. 그랬더니 거기에는 어떻게 됐었느냐, 바로 그 시대 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동굴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 보고서 일종의 사냥 연습을 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동굴벽화 그린 것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아마도 구석기인들이 이렇게 상상을 한 것이 아닐까요? 항상 구석기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항상 사냥에 성공하라는 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석기인들의 가장 원했었던 점은 바로 내가 나중에 이 주변에 먹을 것들이 잔뜩 넘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상상했던 것을 직접적으로 진짜 이제 그 동굴 벽화로 표현을 했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사냥감들이 잔뜩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하고 이것을 원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동물들이 많으면은 그 구석기인들의 삶은 되게 풍요롭게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부르느냐, 풍요를 기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동물들을, 많은 동물들 있죠. 이런 동물들을 낳는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암컷이죠. 암컷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인간의 입장에서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사냥을 할 수 있는 전사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동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암컷들이 새끼를 많이 낳으면은 그만큼 사냥을 당할 수 있는 사냥감이 많아지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여성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일종의 원시 종교 같은 것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바로 빌렌드로프의 비너스와 같은 조각상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교과서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에 같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점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거기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기억에 들어간 내용은 뭐겠어요? 바로 동굴벽화겠죠. 그런 점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와 비교해가지고서 자주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별표 2개 반. 도구에선 뗀석기, 동그라미, 주먹도끼, 그 다음에 찍게, 긁게, 찌르게 등, 그 다음에 뼈도구, 그 다음에 주거에서는 동그라미 1번, 이동생활, 동그라미 2번, 동굴, 동그라미 3번, 바위그늘, 동그라미 4번, 무슨 집? 바로 막집. 자,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수렵, 사냥과 그 다음에 채집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고기 잡는 것, 어로로 해결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수렵, 그 다음에 채집,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어로 등. 자, 이런 형태의 경제를 우리는 획득 경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채집 경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가족과 친척 중심의 무슨 사회?
사람들이 평등할까요? 불평등할까요? 바로 평등사회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문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땅에 묻을 줄 알았다. 무슨 문화? 바로 매장 문화가 유행했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은 매장 문화, 동그라미 2번에 조각품이나 동굴벽화 같은 것을 제작했다. 밑줄 쫙 치고 이것을 했던 이유는 바로 사냥의 성공이라든가 풍요를 기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